20년 만에 눈을 뜬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양씨성을 가진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씨가 밤에 조용히 글을 읽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담 밖에서 누군가가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목소리가 가냘픈 것을 보면 여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다음날 아침 담 밖으로 나가보았으나 사람의 자취는 눈에 띄지 않고 자주색 띠 하나가 풀밭에 떨어져 있었지요. 양씨는 그것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양씨는 올라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는 뚝 그쳤지요. 귀신이 장난을 치나 싶으면서도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다음날 밤 몰래 담 위에 엎드려서 동정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숲속에서 나오더니 작은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머리를 숙이고서 구슬프게 시를 읊는 것이었습니다. 양씨가 기침 소리를 내자 여인은 풀밭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지요. 양씨는 담 밑에 몸을 숨기고 여인이 부르다만 시의 다음 연을 이어서 읊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이 쥐죽은 듯 고요했으므로 양씨는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방으로 들어와 앉으려는데 난데없이 여인이 들어와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무서워서 피하였지만 무서운 분이 아니신 것 같군요. 양씨는 너무도 반가워서 여인의 손을 잡아 끌어 옆에 앉았습니다. 수척한 몸은 아주 차가운데 입고 있는 옷까지도 무거워하는 것 같았지요. 언제부터 여기에 오셨소? 저는 아버지를 따라 객지를 떠돌다가 17살에 급병으로 죽었는데 죽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저승에서의 고적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시를 읊었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다음 연을 짓지 못했던 와중에 당신께서 대신 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승 사람은 산 사람과 달라 한 자리에 들게 되면 산 사람의 수명을 줄어들게 합니다. 당신께 화가 미칠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득 여인의 모습을 보다가 여인의 작은 발을 보았는데 비단 버선 끈이 한쪽은 옷의 끈으로 매고 다른 한쪽은 자주색 띠로 매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한쪽만 띠로 매었나? 어젯밤 도망을 치다가 어디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지. 양씨는 창가에 놓아두었던 자주색 띠를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어디서 얻었습니까? 양씨는 어젯밤에 줍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은 끈을 풀어버리고 띠로 갈아매었지요. 둘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시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인은 여간 총명하지 않았지요. 둘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밤마다 여인이 방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언제나 양씨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와 만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겁이 많아서 나쁜 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양씨는 꼭 비밀을 지키겠다고 응낙했습니다. 여인은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양씨를 위해 책을 필사해 주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하고 아름다웠지요. 그리고 양씨에게 바둑과 비파를 마련하게 하고 밤마다 바둑을 가르쳐 주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비파를 탔습니다. 둘이 이렇게 즐겁고 지내고 있노라면 날이 새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비쳐들면 여인은 황망하게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 서씨가 놀러를 왔습니다. 그때 양씨는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서씨가 방 안에 들어와 보고는 비파와 바둑 같은 건 양씨가 즐겨하지 않는 것인데 하고 이상스레 생각을 했습니다. 양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서씨가 물었지요. 어째서 비파와 바둑판 같은 것을 갖췄는가? 나도 좀 배워볼까 하여 구해본 것이네. 그러고는 필사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글씨가 분명한데 그래도 속이려 드는가? 양씨는 말문이 막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씨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서씨는 필사본을 빼앗아 제 옆구리에 끼려고 했습니다. 양씨는 할 수 없이 실토를 하고 말았지요. 서씨는 자기도 한번 만나보게 해달라고 하므로 양씨는 여인으로부터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서씨는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끈질기게 졸라대었지요. 양생은 그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밤에 여인이 찾아왔을 때 양씨가 서씨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처럼 신신당부하였는데도 끝내 말하고 말았군요. 당신과의 연부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양씨가 여러 말로 달래었으나 여인은 일어나며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다음날 서씨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양씨가 여인과 만나지 않겠다 하더라는 말을 전하자 서씨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지요. 그날 저녁 서씨는 친구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돌아가지 않고 밤새도록 떠들어대었습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지냈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점차 떠들지 않게 되었지요. 바로 그날 밤 난데없이 실을 읊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청량하기 그지없었지요. 서씨가 귀를 기울이고 솔깃해 듣고 있었는데 함께 온 왕씨가 큰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님을 외면하고 요사슬에 굴지 말거라. 긁기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구슬퍼 차마 들을 수가 없구나. 읍저리던 소리가 뚝 하고 그쳤지요. 모두들 왕씨를 원망했습니다. 더구나 양씨는 격분한 나머지 노기를 노골적으로 띄웠지요. 다음날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양씨는 홀로 누워 여인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였지만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이틀 뒤 여인이 불시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어쩜 그리 흉악한 손님들을 불러들이셨습니까? 양씨가 잘못을 사과하였지만 여인은 급히 나갔습니다. 그 후 한 달 이상이나 여인은 오지 않았지요. 양씨는 애간장을 태우다 보니 몸은 수척할 대로 수척하여 뼈만 앙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씨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문득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양씨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용서해 주겠나?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잠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모르니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화를 내고 간 형편에 어련히를 당하여 청을 들려고 하니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인은 겨우 입을 열었지요. 한 초라 나전이 와서 저를 첩으로 삼겠다고 못살게 굽니다. 저는 청백한 대갓집 가문의 딸이에요. 비천한 아전 귀신의 첩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만일 저와 부부의 정을 맺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되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양씨는 크게 격분하여 아전 귀신을 당장 죽이고 싶었으나 이승과 저승은 세상이 달라 어떻게 힘써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말하였지요. 내일 밤 일찍 주무셔요. 제가 꿈에 모시러 오겠어요.
여인은 갈 때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 낮잠을 자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양 씨는 잠을 청하기 위해 저녁 일찍 술을 좀 마시고 옷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요. 그러자 이내 잠이 들었는데 여인이와 허리에 찼던 칼을 주고 그를 어느 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뜰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고 말을 하려는데 누군가 돌로 문을 탕탕 두드렸지요. 그 원수가 왔습니다. 양 씨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빨간 모자에 파란 옷을 입은 수염이 더부룩한 사내가 대문 밖에 서 있었지요. 양 씨는 대노하여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아전은 양 씨에게 돌을 던져대었지요. 양 씨는 그만 팔에 돌을 맞아 칼을 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왕 씨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구해달라고 왕 씨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왕 씨는 달려오며 활을 겨누어 아전의 다리를 쏘았지요. 다시 한 발 쏘아 아전을 쓰러뜨렸습니다. 양 씨가 기뻐 감사를 드리자 왕 씨는 어찌된 영문인가 물었지요. 양 씨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더니 왕 씨는 전날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같이 여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겁에 질려 방구석에 벌벌 떨면서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방 안에 단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과 옥으로 장식한 것이었지요. 왕 씨는 찬란에 맞지 않으며 그 단검을 손에서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여인이 겁이 나서 떨고 있는 것이 애처로웠던지 양 씨와 말을 몇 마디 하고 나와버렸지요. 양 씨도 그 길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담을 넘다 넘어지는 바람에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팔목이 아주 아프기에 날이 밝은 뒤 자세히 보니 벌겋게 부풀러져 있었지요. 점심때 왕 씨가 찾아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양 씨가 화를 쏜 꿈을 꾸지 않았나? 라고 하자 왕 씨는 이야기도 하기 전에 양 씨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매우 수상쩍어 했습니다. 양 씨는 팔을 걷어 보이면서 그 까닭을 말해 주었지요. 왕 씨는 또 한 번 여인을 도와준 공이 있으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양 씨가 왕 씨가 기어이 한번 만나고 싶어 하니 원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그분이 무섭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궤도를 욕심내는데 그것은 저의 부친이 100냥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귀중히 여겨 금실과 구슬로 장식을 하였지요. 부친은 제가 어려서 죽은 것을 가엾게 여겨서 그것을 순장품으로 관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그분께 드리겠어요. 그 칼을 보면 저를 만난 것과 다름이 없지요. 다음날 양 씨가 여인의 의향을 알리니 왕 씨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이 과연 단검을 가지고 와서 말하였지요. 아무쪼록 소중하게 잘 간직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 후로도 여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양 씨의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여인은 등불 아래에서 양 씨를 보고 무엇인가 말하려 하다가는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습니다. 양 씨는 여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지요.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산 사람의 입김을 마시고 또 날마다 이승의 음식을 먹어 죽은 몸에 갑자기 생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의 맑은 피를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피를 받은 뒤면 당신은 20여일 동안 크게 앓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약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아픔을 조금 참을 수 있겠지요. 그러자 양 씨는 예리한 칼로 팔을 찔러 피를 내었습니다.
백날이 지나서 저의 무덤 앞 나무 우듬치에 파랑새가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 곧 무덤을 파헤쳐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인은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백날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됩니다. 그 뒤 양씨는 정말 중병에 걸렸습니다. 배가 불어나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더니 병이 완쾌되게 되었습니다. 손을 꼽으며 기다렸다가 백날이 되자 양씨는 하인에게 괭이를 들려 무덤으로 가 기다렸지요. 해가 조금씩 기울 무렵 파랑새 2마리가 나무 위에 날아와 울고 있었습니다. 양씨는 기쁨을 못 이겨 가시덤불을 헤치고 무덤을 파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산 사람처럼 생생해 보였습니다. 손을 대어보니 약간의 온기가 있었지요. 여인을 데려와 따뜻한 곳에 눕혀 놓았더니 숨 쉬는 소리가 가냘프게 났습니다. 미음을 쑤어 입에 떠넣었더니 밤중이 되어 여인은 소생하였다고 합니다. 찢어진 바지. 옛날에 백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난하긴 하였어도 별로 불편한 줄은 모르고 살았는데 딸이 혼기가 되니 여간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기를 해놓은 날이 다가올수록 백시 내외는 그 일로 인해 다투는 날이 많았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 얌전한 것만 믿고 딸을 데려가겠다는 신랑감이 나타났습니다. 백시 내외는 반가운 중에도 걱정이 되었지요. 아무리 없는 살림이라도 혼인날 딸에게 헌 옷가지를 입혀서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낙천적인 백시가 말했습니다. 에이 몰라. 가난뱅이인 줄 뻔히 알고 데려가는 것인데 무슨 군말이 있으려고? 아내가 화를 내며 말하였지요. 당신은 어찌 그리 마음이 편하십니까? 딸이 시집을 가겠다는데 벌거벗겨 보내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신부집 가세가 말이 아님을 알고 있는 신랑 집에서 사주 단자를 보낼 때 신부의 혼수감까지 미리 보내주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남았습니다. 후행으로 따라가야 할 백씨의 의복골이 남루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기운 저고리는 두루마기를 걸치면 대강 감출 수 있다고 해도 바지가 아무래도 걱정이었습니다. 너덜너덜 헤어지고 검은 때가 묻어 그 추레한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결혼을 하루 앞둔 어느 날 2 내외가 그 일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요. 아내는 일어서서 속 고쟁이를 벗었습니다. 당신 바지보다는 이게 낫겠어요. 이것을 입으시고 데님만 묶으면 감쪽 같을 것입니다. 다음 날 백씨는 아내의 속 고쟁이를 입고 데님을 묶었지요. 그러고 나니 사돈의 눈을 속이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한 발자국 걸으려니 밑이 좁아 불편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탓할 경황이 없었지요. 문을 나서는 백씨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발 술은 드시지 마시고 두루마기는 절대로 벗지 마세요. 하지만 천성이 유한 백씨는 걸음걸음을 옮길 때마다 실밥이 터지는 소리가 났으나 성큼성큼 걸었지요. 그런데 사돈집 문지방을 넘으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무드득 소리가 나면서 아래가 서늘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보이지만 않으면 되지.
그는 두루마기를 꼭 여미며 태연하게 사돈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돈은 두루마기를 벗으라고 권했으나 그는 더욱 앞을 꾹꾹 여미며 말하였지요. 얘가 아닌 줄 알지만 전 절대로 벗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괴이한 버릇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한 사돈은 더 권하지 않고 술상을 봐오라고 일렀습니다. 술상이 나왔는데 새 사돈을 위해서 특별히 담갔다는 코를 찌르는 향내가 나는 동동주가 나왔지요. 백씨는 아내의 당부도 있고 하여 조금만 먹으려고 마음먹었으나 목으로 술이 넘어가자 그의 결심은 한순간에 흩어져 한 잔 또 한 잔 동이가 비는 줄 모르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상을 물린 그는 사돈의 부축을 받으며 문지방을 넘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번 우두둑 소리가 들리더니 아래가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두루마기조차 밤 바람에 휘날려 밑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으나 술에 취한 그는 그것도 몰랐지요. 어느 때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한밤중 몹시 더워 잠이 깬 백씨는 더듬더듬 데님을 풀고 바지를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잠이 들었지요. 높은 성에 올라 소변을 보는 꿈을 꾸다가 잠에 깬 백씨는 윗목으로 기어가 요강을 찾았으나 없었으므로 버럭 소리를 지르려다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긴 사돈댁이지. 큰일 날 뻔 하였구나.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그는 그때까지도 아랫도리를 벗은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성종 임금을 만난 사내. 옛날 어느 날 밤이었지요. 성종은 그날도 미복을 한 채 2명의 별감과 무예청 나장들을 멀찍이 따르게 하고 대궐을 나서서 민정 시찰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돌아다니다 어느 다리를 지날 무렵이었지요. 다리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리기에 내려다 보았더니 웬 중년 사내가 보따리를 하나 옆에 두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종은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낸 다음 다리 아래로 내려가서 말을 붙여보았지요. 왜 이 다리 밑에 앉아 계시오? 여기서 밤을 새려고요. 왜 그러시오? 집이 없소? 집이야 있지요. 경상도에 있어서 그렇지. 멀리서 오셨군요. 그런데 서울에는 아무 연고가 없는가 보군요. 없소이다. 주막에라도 들면 되지 않소? 가진 돈이 있어야 주막에 들지요. 딱한 양반이구려. 그런데 서울에는 무슨 일로 올라오셨소? 임금님을 만나뵈러 왔다오.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일어난 성종은 더욱 친근한 말투로 사내를 구슬려 보았습니다. 임금은 왜 만나려고 하시오? 어진 임금께서 바른 정치로 우리 같은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시니 이처럼 황감할 때가 어디 있겠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엿을 고아 가져왔는데 만나뵐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요. 결국 몇 푼 노자도 떨어지고 하여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라오. 지금 임금이 그리도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고금을 통틀어 드문 성군이시라고 칭송이 얼마나 자자한데? 성종은 사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칭찬보다도 임금에게 드리겠다는 정성으로 엿을 고아 천리길을 걸어와서 다리 밑에 앉아있는 사내의 소박한 인간미에 끌려서였지요. 임금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니 걱정이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내일 내가 알아보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노숙을 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큰일이니 내가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소. 고맙소이다. 나는 김춘실이라 하오만 노형은 함자를 어찌 쓰시오? 북한산 아래에 사는 이생원이라 하오. 잠깐 기다리고 계시구려. 성종은 다리 위로 올라가서 별감에게 사내를 데리고 가서 조용히 잘 대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네 집인지도 모른 채 별감의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난 김춘실은 대궐에서 내관이 자기를 데려왔다고 하는 바람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임금을 배알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다니. 간밤에 만난 그 선비는 어떤 사람인가? 집 주인이 일러주는 대로 임금을 뵙는 예법을 간단히 익힌 김춘실은 여시든 보퉁이를 들고 내관을 따라 입거를 했습니다. 이윽고 편전뜰하게 당도한 김춘실은 넙죽 엎드렸지요. 네가 과인을 보려고 경상도에서 올라왔다는 김춘실이냐? 김춘실은 갑자기 오한이 든 것처럼 온 몸이 덜덜 떨려 땅바닥에 코를 박고 말했습니다. 예, 그라옵니다. 얼굴을 들어 과인을 보아라. 간신히 고개를 들어 임금을 쳐다본 김춘실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내관이 쉿하고 주의를 주는 바람에 김춘실은 말을 꺼내다 말고 입을 다물었지요. 네 옆에 있는 그 보퉁이 속에 든 것이 엿인가? 그라옵니다. 임금을 위해 그 먼 곳에서 엿을 고아오다니 정성이 갸륵하구나. 아무튼 잘 먹겠다. 성종은 김춘실을 상대로 먼 지방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 후한 상을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종은 선비를 몹시 아꼈지요. 그래서 학식이 높고 문장이 탁월한 선비는 모두 등용하여 맑은 정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신들 중에서도 손순효는 당대의 문장으로 유명했으나 술을 너무 좋아하는 데다가 이따금 주정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종은 그의 재주를 아껴 몹시 총애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급히 국서를 보내야 할 일이 생기자 성종 임금은 손순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손순효는 집에 없었지요. 갈 만한 곳은 샅샅이 뒤졌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찾아내고 보니 손순효는 술집 마루에 내 활개를 뻗은 채 코를 골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가 찬 별감이 한참이나 흔들었을 때에야 겨우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잠을 깨우고 귀찮게 구는 것이야? 어서 빨리 입걸하시라는 어명이요. 뭐라고? 정말 전하께서 찾으신단 말이냐? 그렇고 말고요. 이거 야단났군. 손수녀는 부스스 털고 일어나 입걸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포 자락은 구김살이 지고 갓은 찌그러져 말이 아는 데다 걸음걸이마저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간이 촉박하므로 그대로 입걸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이윽고 손순효가 임금 앞에 나아가니 세상 누구보다 호인인 성종도 얼굴을 찌푸렸지요. 조정 대신이 대낮부터 술을 취하도록 마시다니 그게 무슨 꼴인가? 상국에 올릴 국서를 경으로 하여금 쓰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상관없습니다. 좀 취하긴 했지만 그쯤이야 못 쓰겠습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면 벌을 받겠는가? 전하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몸의 중심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그럼 어디 지켜보도록 하겠다.
지필묵을 대령하라. 지필묵을 받은 손수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고는 붓을 들어 먹을 흠뻑 찍어 쓱쓱 써내려갔습니다. 성종이 그것을 받아보니 한자 한 구절 흠 잡을 곳 없는 명문이었지요. 참으로 뛰어난 문장이구나. 술 먹는 손씨와 글 쓰는 손씨는 아마도 다른 사람인 모양이군. 성종은 감탄하여 마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손수녀가 술 때문에 몸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발한 계교를 생각해내었지요. 내 이제 경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릴 것이니 어김이 없어야 할 것이요. 황공한 말씀이옵니다. 신하로서 어찌 전하의 어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즐기는 술을 아주 끊기는 어려울 것이니 이 잔으로 하루에 3잔 이상은 절대 마시지 마시오. 아시겠소? 손수녀는 허리를 굽혀 그 은잔을 받고 보니 기가 막혔지요. 그 작은 잔으로 홀짝 거린다는 것은 목구멍에 기별도 가지 않을 노릇이었습니다. 낙심한 손수녀는 집으로 돌아와 그 은잔을 들여다보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의 궁리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손수녀가 무릎을 탁 하고 쳤지요. 그러고는 하인에게 즉시 은장이를 불러오라 했습니다. 은장이에게 손수녀는 은잔의 두께를 얇게 하여 크기를 최대한 늘려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주문에 따라 은장이가 은잔의 전을 두드려 느려서 웬만한 대접처럼 만들었지요. 그리하여 그 잔으로 하루에 3잔씩 술을 마시니 그 전처럼 흠뻑 취할 정도는 되지 않아도 기분 좋은 정도는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종이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손수녀를 갑자기 찾았는데 그를 만나고 보니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과인이 전에 한 말이 있는데 경은 어째서 왕명을 어기고 그처럼 술을 많이 마셨는가? 황송합니다마는 신은 어명을 어긴 일이 없는 줄 아뢰옵니다. 신은 전하께서 주신 잔으로 틀림없이 3잔만 마셨습니다. 뭐라? 그럼 즉시 그 잔을 가져와 보거라. 성종이 잔을 보니 자기가 준 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어째 과인이 준 잔이란 말인가? 신이 어찌 감히 거짓으로 여쭈겠습니까? 전하께서 하사하신 잔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은장이를 시켜 크기를 좀 늘렸을 뿐이지요. 성종은 하도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종 임금이 파격적인 등용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날도 별감과 무해청 나장 2명을 데리고 미행을 간 성종은 남대문 부근을 지나다가 문득 글 읽는 소리를 들었지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누군가가 춘추 강목을 읽는데 그 소리가 너무도 청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막힘이 없이 유창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성종은 이윽고 별감에게 그 집을 잘 기억하라고 지시한 다음 한숨을 쉬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종은 별감을 불러 그 선비를 데리고 오라야 하였지요. 이윽고 그 선비가 편전에 들어오는데 유심히 바라보니 기대한 대로 미목이 청수하고 기상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인가? 이 덕림이라 하며 금년 45입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벼슬을 하지 않는가? 과거 운이 없어서 그런지 매번 낙방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성종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과거를 주관하는 벼슬 아치들의 편파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럼 어디 이 자리에서 강을 해보거라. 이 덕님이 지시를 받고도 얼른 입을 열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만 있었으므로 성종은 춘추 강목 중에서 이 대목 저 구절을 지적하며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쩔 수 없는 듯 목을 가다듬고 글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 낭송이 말 그대로 청산유수였지요. 그대 같은 수재를 나라에서 뽑지 않았다니 과인이 부끄럽구나. 그대를 한림 학사에 발탁할 것이니 그동안 익힌 학문으로 과인을 도와 더욱 바르고 밝은 정치가 펴지게 하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온 조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선비 나부랭인지도 모를 작자를 그것도 과거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벼슬을 주었으니 그럴 만도 하였지요. 대신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반대하자 성종은 아무 말도 않고 이 덕림을 이조 정랑에 특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성 대신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었지요. 당연히 지난번보다 준열한 내용의 상소를 올리며 왕에게 그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성종은 이 덕림을 호조 참판에 진급시켰고 거기에 대하여 대신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나자 이번에는 예조 판서에 임명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때마다 한 단계씩 계급을 올린 것이었지요. 더 이상 불평을 하다가는 미운 작자의 벼슬이 정승까지 오를 판이므로 대신들은 비로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겨우 무리가 가라앉아 성종은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경들의 반대를 빌어 이 덕림의 벼슬을 더 높이는 것이 짐이 바라는 바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말았구려. 하룻밤에 만든 탑. 옛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질 무렵 도선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선 스님은 우리나라의 모습이 배와 같다고 생각하였지요. 동쪽 바다가 있는 곳은 산이 많고 높다. 그래서 무척 무겁지. 반대로 서쪽 바다가 있는 곳은 논밭이 많아서 땅이 낮고 가볍지. 땅의 무게가 서로 맞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배가 기울지. 이대로 놓아두면 틀림없이 오랑캐들이 많이 쳐들어올 게야. 도선 스님은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운주사가 있는 곳에 1000개의 돌탑과 1000개의 돌부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000개의 돌탑과 돌부처를 모아놓으면 이곳이 엄청나게 무거워질 것이야. 그리 되면 서쪽도 전보다 훨씬 무거워지겠지. 그럼 오랑캐들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야. 도선 스님은 나라를 지키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어린 동자 한 명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이여, 이곳으로 내려와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돌부처를 만들어 주십시오. 도선 스님은 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늘나라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운주사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불상과 탑을 아주 잘 만드는 도공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새벽 닭이 울 때까지 1000개의 돌탑과 1000개의 돌부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늘나라 도공들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돌탑과 불상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어린 동자는 도공들 사이를 오가며 작은 돌들을 옮겼습니다. 아유, 힘들어. 빨리 해가 떠서 닭이 울었으면 좋겠다. 어린 동자는 점점 일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요. 도선 스님이 도수를 부려서 해가 떠오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마칠 때까지 해를 꼭 붙들고 있어야지. 시간이 점점 흘러서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렸지요. 도공들은 그제서야 일을 거의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도선 스님은 만족스러워하면서 붙들고 있던 해를 놓아주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 동자는 꽃기호 하고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해가 하늘 위에 떠오르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말이지요. 어린 동자가 일을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 거였습니다. 닭이 울었어. 어서 하늘로 올라가야지. 도공들은 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운주사의 돌탑과 돌부처는 1000개에서 하나씩 모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시집을 간 딸. 옛날 어느 마을에 맹진사라고 하는 아주 부잣집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바로 외아들 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준이는 얼굴과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준이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지요. 어느 날 맹진사가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며느리를 맞아들여 손자를 봐야 하지 않겠소? 저런 아이에게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내가 중매쟁이에게 부탁해 보겠소. 맹진사는 중매를 하는 할멈을 불러 며느리감을 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마땅한 며느리감만 구해주면 돈은 달라는 대로 줄 것이요. 맹진사는 아들의 병을 숨긴 채 사방으로 중매쟁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송씨 집에서 청혼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송씨 집에서는 맹진사 댁이 문벌 좋고 부자인 것만 알았지 신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맹진사는 곧 사주 단자와 납패를 송씨 집으로 보내었지요. 혼인을 허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송씨 집에서는 혼인 날짜를 받아 맹진사 댁으로 보내었지요. 혼인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준이의 병은 차츰 더 심해져 이젠 문 밖에도 나올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지? 하필 이럴 때 더 심해질 게 뭐람? 맹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이른 새벽 맹진사는 자리에 일어나 앉아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인 하나가 문 밖에서 말하였지요. 나으리 김진사 댁 자제분께서 급히 마님을 뵙고자 하십니다. 어서 들라 하라. 김진사라면 맹진사와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이른 새벽에 자네가 웬일인가? 부탁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급히 돈 3000냥이 필요하오니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을 바라보던 맹진사는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를 대리 신랑으로 세우도록 하자. 걱정하지 말게. 돈을 빌려주겠네. 그 대신 부탁 한 가지가 있네. 어서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맹진사는 집안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신랑 대신 초래청에 나가 대리 신랑 노릇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꺼림직했으나
돈이 아쉽던 차라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혼인 날이 되었습니다. 맹진사는 가짜 신랑인 김진사의 아들을 데리고 이웃 마을 송씨 집으로 갔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이 초례상에 나가자 허우대가 좋은 신랑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였지요. 그렇게 하여 무사히 초례를 치렀습니다. 그날 밤 날이 어두워지자 김진사의 아들을 살짝 빼돌리고 준이가 신방으로 들어가 앉았지요. 몸 단장을 하고 자러 들어온 신부는 준이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집안 사람들이 놀라 달려나왔지요. 방에 괴물이 있습니다. 신부는 말도 잇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신부집 식구들이 신방으로 가보니 낮에 훌륭한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흉측하게 생긴 남자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모든 비밀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속은 거스란 신부 집에서는 낮에 결혼식을 올린 그 신랑을 찾아내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맹진사와 김진사의 아들은 아주 난처해지고 말았지요. 생각도 못한 맹진사가 김진사를 불러 의논했습니다. 여보게 김진사, 자네가 송시댁 교수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면 안 되겠는가?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리 하세나. 이렇게 하여 대리 신랑 노릇을 한 김진사의 아들이 낮에 결혼식을 치른 송씨 집딸과 부부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진사에게는 18살 난 어여쁜 딸이 있었지요. 하루는 딸이 아버지인 김진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맹진사 댁으로 시집 보내주세요. 김진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맹진사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하는 소리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진사께서 저희 집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진사의 딸이 자청하여 맹진사의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진사는 김진사의 참한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자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맹진사 댁 며느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신랑을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준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말았지요. 준이를 돌보던 의원마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것을 한 맹진사의 며느리는 남편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서 죽을 것이라고 독약인 비상을 사다가 몰래 감추어 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호흡이 가빠지더니 힘들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맹진사의 며느리는 얼른 비상을 꺼내어 물에 탔습니다. 막 그것을 마시려는데 막상 남편을 뒤따라 죽으려 하자 친정 부모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비상을 탄 물그릇을 방 한쪽 구석에다 놓아두고서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친정 쪽을 향해 절을 하며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직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물 그릇이 비어 있었지요. 알고 보니 목이 말랐던 남편이 그 물을 마셔버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버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경을 헤매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차츰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더니 며칠 뒤에는 병이 씻은 듯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를 입을 모아 칭찬하였지요. 하늘에서 새색시를 도와 남편을 죽음에서 구한 것이야. 그 뒤 맹진사의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님을 잘 모시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3000번 절을 한 할머니. 옛날에 큰 병에 걸린 부잣집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명하다는 의원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병을 잘 고친다는 큰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 만나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큰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3000배를 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픈 할머니는 고민이 되었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할머니는 제자 스님에게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저를 위해 아주 많은 돈을 내었습니다. 그래도 큰 스님은 할머니를 만나주지 않았지요. 스님, 다시 한 번만 사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온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찌 3000번이나 절을 하란 말입니까? 제자 스님은 큰 스님을 다시 찾아가서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지요. 스님, 할머니께서 몸이 아파 도저히 3000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스님은 눈만 깜빡깜빡 거릴 뿐이었습니다. 제자 스님은 큰 스님의 생각을 할머니께 전하였지요. 큰 스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3000배를 하지 않으면 만나주시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3000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슬슬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돌아가면 평생 병과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용하다는 스님을 꼭 만나보자. 이렇게 결심한 할머니는 급히 두 여인을 구해왔습니다. 양쪽에서 부축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온 몸에 땀이 나고 몸이 아파서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3000배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요. 3000배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3000배를 마칠 때쯤에는 혼자서도 절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3000배를 마쳤을 때에는 아팠던 몸이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큰 스님께 감사의 큰 절을 올렸지요. 큰 스님은 몸을 움직이게 하여 막혔던 기운을 뚫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별이 된 돼지. 아주 먼 옛날 보르네오의 밤하늘에는 달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르네오의 사람들은 달이 외로워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르네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농사였지요. 이들의 주요 식량은 감자와 콩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별을 경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쌀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배가 부르게 먹지는 못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해 사람들이 감자와 콩을 심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가보니 밭 한쪽이 엉망으로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던 감자와 콩은 먹을 수 없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요. 이번에는
다른 밭 다른 쪽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논을 하다가 밤에 밭을 지키기로 결정했지요. 달만 빛을 내는 캄캄한 밤이 되자 덩치가 큰 동물이 어슬렁거리며 밭에 나타났습니다. 밭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멧돼지였지요. 사람들은 멧돼지를 밭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밭을 파헤쳐 놓고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멧돼지를 잡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멧돼지가 살고 있는 곳도 몰랐지요. 그날 밤 한 젊은이가 멧돼지에 대한 분을 사귀느라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지요. 그때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밭 주위에 용수철 장치가 된 덫을 놓아보거라. 그 노인은 젊은이에게 덫을 놓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눈을 뜬 젊은이는 노인의 말대로 밭 한 구석에 덫을 놓았지요. 젊은이는 나흘 정도가 흐른 다음 덫을 놓은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멧돼지가 덫에 걸려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밤 젊은이의 꿈에 다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멧돼지가 덫에 걸렸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에는 감자와 콩 농사는 그만두고 쌀을 경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서쪽으로 가면 마을이 하나 있을 것이야. 그들이 벽실을 가지고 있으니 좀 얻어오너라. 젊은이는 행여 말을 놓칠까 열심히 들었습니다. 또 하나, 네가 잡은 멧돼지의 머리뼈와 턱뼈를 조각내 덫과 함께 하늘에 던져 별을 만들어 놓겠다. 날이 저물면 별이 동쪽 하늘에 나타날 것이야. 별이 하늘의 4분의 1 지점에 떠오르면 벽실을 뿌리거라. 그날 밤 동쪽 하늘에서 노인의 말대로 머리뼈 조각과 턱뼈 조각, 덫이 차례로 반짝이며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젊은이는 곧바로 서쪽에 있는 마을로 가서 벽실을 얻었지요. 그러고는 노인의 말대로 3개의 별 무리가 저녁에 뜨는 것을 보고 벽실을 뿌렸습니다. 그 이후 그 지역 사람들은 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멧돼지가 밭을 파헤쳐 놓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